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8주차 1강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디오니소스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디오니소스교의 수용이라는 부분으로 따로 제목을 잡아봤는데, 디오니소스 종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올림포스 신들을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올림포스 종교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제우스를 주신으로 해서 12신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들을 섬기는 그리스 전래의 종교가 있는 거죠. 그 종교 선택의 그 성격이라는 거는 집단적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집안에서 제사 지내고 또 옛날 조선의 뭐 종묘 제례 이런 걸 하듯이 어떤 그 사회와 집안을 위해서 섬기는 종교. 그게 이제 올림포스의 전통적인 종교인데, 이 디오니소스 신은 12신 안에 속하긴 하지만 종교사적으로 볼 때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 구원, 개인이 디오니소스 신과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어떤 해방감을 느끼고 종교적 구원을 얻는 그런 성격의 종교가 그리스에 들어온 최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춤을 추고 뭐 술을 마신다고도 하고, 그래서 신과 합의를 한다라는 종교인데, 여기 엑스타시라고 썼습니다. 이거 그리스어에서 어원을 두고 있어요. 에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스타시스는 원래 정체되어 있는 것이라는 뜻인데, 자기 자신 자아는 이렇게 굳어진 거잖아요. 나라는 어떤 형태로. 거기서 또 벗어난다. 에크라는 게 밖으로라는 말이거든요. 엑스타시가 나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어떤 일체감을 느끼고 황홀궁에 빠지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떤 개인 구원의 어떤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형태,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 뭐 종교 행사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그 종교적 열광들 있잖아요. 그것과 일치하는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굉장히 낯선 형태라서 기존의 어떤 기성 사회로부터 탄압을 받고 의심을 사고, 사이비 종교로 보이겠죠, 당연히. 개인이 일탈해서 사회의 이론으로부터 벗어나서 뭐 가정주부가 밖으로 나가서 뭐 이런 식의 일이니까, 특히 여성들이 많이 여기에 동참했던 노예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여기에서 탈출구를 찾았던 거죠, 디오니스 종교에서. 리크루고스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식들을 탄압하던 사람인데, 디오니스 종교를 탄압하던 사람인데, 그 저주를 받아서 자기 자식들을 이제 포도나무로 생각해서 도끼로 점점점 이런 일도 있고, 펜테우스, 그 디오니소스가 이제 테바이 출신이잖아요. 그 세멜레라는 테바의 공주와 제우스 사이로 태어났는데, 그 펜테우스는 그 공주들 중 한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테바의 왕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위가 왕이 됐다고 해야 되나, 외손주가 왕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된 건데, 이 세멜레 자네 아가우에의 아들입니다. 디오니소스를 미워해요. 근데 좀 묘한,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이제 나오거든요. 이 펜테우스, 바쿠스의 여인이라고 해서. 근데 뭐 질투하는 것도 같고, 신이 됐잖아요. 자기 사촌인데. 그래서 질투하는 것도 같고, 또 막 그 종교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걸, 그러니까 현실 권력자로서 어떤 종교적 권력에 대한 어떤 선망 이런 게 있을 것도 같고, 아주 묘한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그 디오니소 종교의 신도들이, 그 여신도들이 뭐 산에 들에 모여갖고 막 그 열광에 빠져서 짐승을 이렇게 찢어 죽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경하고 싶어서 여장을 하고, 남자들은 못 가니까 여장을 하고 신도들 모임을 염탐 갔다가, 그 와중에 이제 디오니소스는 잡아 가둬놨습니다. 근데 디오니소스가 그 실력으로, 신의 힘, 신력으로 빠져나오고 저주를 받는 거죠. 자신의 이모들과 엄마에 의해서 짐승인 줄 알고 이렇게 환각 상태에서 착각을 해서 찢어 죽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기성세대의 저항들을 꺾어가면서 디오니소스가 종교가
퍼진 거예요. 그리스에. 또 관련된 일화 중에 하나는 미다스. 우리가 많이 익숙해진 이름은 마이다스. 요새 많이 쓰는 말은 마이너스. 그죠?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모든 걸 황금으로 만드는 그 미다스 얘기가 여기 관련돼 있는데, 그 실레노스라고, 그러니까 앞에 나왔습니다만 디오니소스를 길러줬다고 하는 두 가지 설 중에 실레노스, 늙은 사티로스. 실레노스가 워낙 주정뱅인데 술 먹고 어디 쓰러져 있는 거를 이 미다스가 보호해 준 거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아버지처럼 생각하니까 뭐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만지는 건 모두 다 황금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음식과 음료까지 다 황금이 되는 거지, 먹으려고 그러면. 그쵸? 좀 웃겨요. 그죠? 그러니까 신화라는 게 그래요. 누가 떠먹여주면 될 텐데, 자기 몸은 황금이 안 되는 걸 봐서는 입에 닿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손이 문제, 손이. 빨대로 먹든가. 아무튼,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 중에는 이제 자기의 딸도, 사랑하는 딸도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다는 건데, 뭐 이 상태만 해도 심각하죠. 뭐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철회해 달라고 했더니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손을 씻어라. 그래서 손을 씻었다. 근데 이 미다스가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왕이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강이 이제 사금 아시죠? 모래사자, 황금 금자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모래에 금가루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처에 어디 이제 그 광산이, 황금이 어디 묻혀 있어 갖고 그 묻혀 있는 쪽으로 뭐 물이 흐르거나 진맥이 있어서, 수맥이 있어서 거기서 묻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금이, 소아시아 강에 사금이 많은 이유가 이제 마이다스가 거기다 손을 씻어서, 모래로 손을 씻었나 봐요. 뭐 그런 원인설화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그 레나이, 그 디오니소스의 여신도들을 레나이라고 부르거든요. 레나이들이 광란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디오니소스에게 늘 등장하는 이 표범들이 여기 있습니다. 판테르, 펜서라고 하죠. 영어로 펜서, 판테르입니다. 모든 짐승이라는 뜻인데, 판테르. 이런 식으로 아울로스 악기를 불고 북을 치고 이렇게 해서 그 음악을 통해서 신과 합이라는 막 그 엑스타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창 들고 있고 막 짐승을 사냥하고 이런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존 콜리어라는 화가 1886년 작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화병 그림이겠죠. 예. 디오니소스가 역시 그 표범을 타고 있고, 뒤에 이 노인네가 바로 실레노스입니다. 앞에 여기는 사람 같죠? 여기는 꼬리를 달린 거 보니까 그냥 사람은 아니고 실레노스가 맞고, 여기는 사람 같아 보여요. 꼬리도 없고. 아울로스, 피리악기를 불고 있는 모습으로 레나의 여신도인 것 같습니다. 두 이렇게 화관을 두른 건 똑같죠. 이 작품은 마이나데스라고도 불러요. 여신도들 마이나데스. 기원전 4세기 작품. 리코르고스가 뭐 정신 나간 얼굴 같죠? 예. 자기 부인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고, 그래서 자식과 부민들, 자식이겠죠? 부인이겠죠? 살해하는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뭐 어택 히즈 와이프라고 되어 있네요. 리쿠르구스 화가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리쿠르구스 화가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350년에서 340년 기원전 작품이고, 펜테우스의 죽음, 이게 사지가 벌써 동강이가 나고, 여기 초점이 없죠. 엄마와 이모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 끔찍한 것도 꽤 좋아했어요. 퀼릭스, 술잔 퀼릭스고요. 두릭스라는 화가고, 기원전 480년 작품. 요거는 이제 니콜라 푸생이라고 유명한 화가죠. 니콜라 푸생이
디오니소스에게 지금 소원을 빌고 있는, 한쪽 다리 딱 무릎을 꺾어서 소원을 빌고 있는 장면인데, 여신도들 마이너데스는 황홀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실레노스 역시 취해 있어 이미. 1628년에서 29년 사이 작품. 요건 어디 그 그림 동화 같은 작품에 나온 건데 작자는 못 찾았어요. 이제 딸을 황금으로 만들었다는 버전에 따른 작품이죠, 이거는. 자, 이 미다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에요. 프리기아 지역에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이니까 꽤 추앙받는 왕이었거나 권세가 있는 왕이었던 거예요. 기원전 700년. 이게 소아시아 지역의 얘기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다 아마 접목시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요게 이제 11분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디오니소스 신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이 올림포스 신에 합류한 게 제일 마지막 신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헤라클레스가 다시 올림포스 신이 되는 얘기를 듣는데, 보통 헤라클레스는 뭐 12신 안에 집어넣지는 않으니까 인간으로서 신이 된 것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올림포스의 신들 편이 끝이 납니다. 우리 신들의 세계의 탄생 부분, 그 다음에 올림포스 신들까지 2부까지가 이제 우리 교재 2부까지가 다뤄진 것이고요. 이제 3부에 넘어가는 것은 이제 영웅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 올림포스의 신들과 영웅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남은 분량이 더 많아요. 지금 8주차니까 딱 절반 정도 왔네, 그죠? 그래도 올림포스 신들 얘기가 뭐 8주 내내 된 건 아니니까 영웅들 비슷하게 분량이 다뤄진 것 같습니다. 뒤에 가면 또 이제 로마 신화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다른 파일을 로딩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뭐 파일이 뜨는 동안 내가 노트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영웅이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영웅이라는 존재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종교적으로 보면 영웅들은 숭배받던 존재들입니다. 뭐 창작에 의해서 재미난 얘기라기보다는 늘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멋있죠? 예, 배트맨입니다. 21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영웅 숭배의 문화가 있어요. 그건 어디나 다 있죠. 어떤 신화권이든. 그런데 아마 이제 뭐 그렇게 뭐 자신 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웅들을 우리가 숭배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은 우리에게 어떤 모험담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뭐 인생의 어떤 난관을 해치기를 용기를 주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그 영웅을 숭배하는 문화는 그 이전의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신화학자들은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어떤 이정표를 제공해주는 영웅의 그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영웅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풍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일종의 조상신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후손들의 어떤 앞날을 보살펴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무당이나 이런 존재들을 보면 옛날에 유명했던 어떤 장군들을 섬겨요. 메가더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정희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제일 유명한 게 관훈장입니다. 삼국제라는 관훈장. 특히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원한에 의해서 죽은 사람, 원한을 갖고 죽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지 많이 이렇게 무당에 섬겨지는 신들입니다. 영웅들이죠. 사람인데 섬겨지는 거죠. 그게 그리스에서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리스 전역에서 이렇게 저렇게 섬겨지던 영웅들의 신화된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뭐 영웅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리스 영웅 자체를 다룬 책을 읽어보면 그리스 영웅이 갖고 있는 다른 문화권과의 다른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웅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동조하고 동경하고 같이 애달파하는 그런 정서가 이제 그리스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아마 미학적 가능성으로, 예술적 가능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영웅의 독특한 특징인 거죠. 애도하고 이런 거. 뭐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시작합시다. 자, 그리스 신화 영웅 중에 가장 오래된 영웅, 계보상 가장 오래된 영웅이 페르세우스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페르세우스 하면 메두사의 머리를 벤 영웅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이 페르세우스는 다나에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르고스의 왕인데, 일단 위치가 어디냐, 펠레폰네소스에 있어요. 펠레폰네소스에 있는 아르고스의 왕인데 아크리시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탁이 또 떨어진 거죠. 딸이 아이를 낳으면 본인이 죽는다. 그러니까 외손주에게 죽는다는 거죠. 그런 신탁을 받아서 남자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청동탑에 가둡니다. 그랬더니 제우스가 또 이쁜 일을 어떻게 알고 황금비가 돼서 제우스가 내려요. 굉장히 성적 판타지가 강렬한 건데, 그래서 그 황금비를 맞고 나나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리시오스 아버지가 마음은 좀 약한 사람이죠. 자기 죽음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차마 어떻게 못하고 모자를 상자에 넣어서 바다에 띄워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상자가 해류를 타고 흘러 저 멀리 세리포스 섬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페르세우스는 성장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뭐 여러 신화군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석탈해가 이제 아래에서 태어나는데 상자에 넣어서 바다로 보냈다는 얘기 있고, 기말지도 이제 상자에서 발견되죠. 에릭트니우스도 이제 바구니에 있는 상태로 그 왕녀들에게 보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대에 아이들을 유기해 버리는 풍습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키울 수 없어서, 뭐 강간을 당해서 낳은 아이라서, 또는 바람펴서 낳은 아이라서, 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더 기를 수가 없어서 여자아이라서. 우리나라도 심지어 여러분들 전혀 상당히 안 가지만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여자아이라서 그 아이를 밤에 남몰래 어느 집 앞에다 버려두고 가는, 업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기르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일종의 품앗이, 그런 끔찍한 현실을 버티게 하는 어떤 또 하나의 어떤 탈출구 같은 것이 있어서, 보통 이제 그런 버리려고 하면 아이 못 낳는 집을 물색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밤에 이렇게 몰래 버리고 가면 뭐 우는 아이 소리가 들려서 나가 보면 아이가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버리는 경우는 더 많이 있었고, 그런 아이를 유기하던 방식, 바구니 같은 데, 그래서 뭐 아이 이름은 뭐예요라고 쪽지를 쓰고 굉장히 슬퍼지는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반영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건 이제 그 1300년에서 1500년 되기 기간은 긴데 1500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거로 보는 뭐 그림책 같은 거죠. 예.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탑에 중세풍이 나죠. 복장이며 청동탑에 갇혀 있다가 아이랑 같이, 여긴 배로 표상이 돼 있어요. 배를 타고 세리포스 섬에서 이 어부가 구해주거든요. 근데 어부가 이 왕이랑 형제가 됩니다. 이 왕이 이제 등장할 차례예요. 여기 아이가 있고 성이 있고, 뭔가 약간 중세풍의 동화 분위기가 잘 안 나죠. 요거 이제 고대에 나왔던 화병 그림, 작자는 모르겠고
보이오티아 지방에 나오는 도자기 형태이고 기원전 450년에서 425년 사이 작품인데 이게 굉장히 도상적으로 재밌어요. 여기 나나에가 누워서 황금비가 떨어지는 것을 자기 가랑이 사이에 받고 있어요. 에로틱하지 사실은. 담담한 표정이고 여기 점이 있어요. 점. 고대에도 이 점이 있으면 뭐랄까 끼가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같아요. 다 잘못된 선입견이죠. 물론 당연히. 근데 이게 이제 도상학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전통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오스트리아 화가인데 이게 나나에. 그래서 이 황금비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다는 건데 이거는 무슨 비 모양보다는 무슨 동전? 황금 동전? 근데 이 표정이 압권이죠. 황홀경에 빠져 있습니다. 오르가즘에 빠져 있는 그 옆에 그 천의 색깔도 아주 대비를 잘 이루어주고 있고 이게 이제 1907년 작품입니다. 요 그림이 이제 독특한 건데 이거는 얀 호사르트 또는 얀 마부제라는 화가의 작품인데 1525년 작품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황금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고 천장에서 내리고 있어요. 지금 가랑이 사이로 받고 있는데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죠. 아까 그 화병의 얼굴이랑 그렇죠? 통통하게 이제 어린 아직 나이 많지 않은 어린 소녀까지는 그러고 어린 처자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옷감의 색깔 황금빛 대조 뒤에 건물 풍경 이게 이제 당시로는 독특한 거였다고 합니다. 건물을 풍경으로 놓았던 요거는 이제 또 다른 특징이 보자. 여기 이제 이건 여러 장면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예요. 어린아이랑 그 상자에 실려 나나에라고 여기 써 있죠. 실려왔고 여기 아마 그 세리포스 섬의 군주인 것 같은데 고정무늬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이 섞여 있어요. 이거는 브뤼셀에서 16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울과 실크와 실버도 은도 있다는데 은실 같은 거 사용한 모양이죠. 타페스트리 같아. 타페스트리. 네. 타페스트리 아시죠? 저기 뭐죠? 카페트. 예. 그려놓는 그림 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세리포스 섬에 실려온 장면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죠. 이 어부의 모습이 보이는데 왜 이 장면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갓 도착해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나나에와 그 아이 어두운 바다의 풍경이 있어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장면을 보이는 것 같은 1785년 90년 사이인데 헨리 피실리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이 사람 그림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악몽 이런 걸 주제로 하는 좀 어두운 성격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자, 아르골리스가 여기 있습니다. 아르고스라는 도시는 여기 있고 이 아르골리스는 지역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대 애들은 도시 이름과 그 도시를 둘러싼 지역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됩니다. 뭐 서울 경기 지역 했을 때 서울은 경기도 안에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호남 지역 안에 광주도 있고 뭐 목포도 있고 뭐 이러고 호소 지역도 있죠. 그다음에 경상도 지역 뭐라고 부르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아르카디아라는 지역에 여기 메가로폴리스라는 데가 있고 앨리스 지역에 앨리스라는 도시도 있고 올림피아도 여기 있고 여기 아카이아 지역에 파트라 여기 유명한 항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항로가 있어요. 여기 코린티아 지역에 코린토스가 있고 이런 식이에요. 라코니아 지역에 스파르타가 있고 메세니아 지역에 메세나가 있고 이제 이 스파르타가 이쪽을 점령하죠. 이만한 제국을 만드는 겁니다. 제국이라 봤자 크지 않습니다만 자, 이게 세리포스 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이쯤에 있었다고 그랬죠. 아르고스가. 그죠? 여기서 바다에 띄워보냈더니 애들 줄줄줄 흘러서 여기 온 겁니다. 세리포스. 그 밖에 특기할 만한 섬들이 크레테 섬, 여기 낙소스 섬. 어, 나중에 누구죠? 테세우스 얘기할 때 이 낙소스 섬에 아리아드를 버리거든요. 그 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모스 섬 유명한 섬이고, 그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고, 세리포스 섬입니다. 지중해 섬들이 그렇듯이 파란 바다에 되게 아름답죠. 이게 하얀색 페인트로 칠한, 일부러 이제 관광 자원 때문일 거예요. 하얀색으로. 물론 이제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반사시켜야 될 이유도 있어서 지중해 쪽에 집들이 이제 하얀 페인트로 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산 보이시죠? 이게 촉박한 땅입니다. 그리스는 기본적으로 그 강수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자 여기 아르고스의 왕이라고 그랬죠? 아르가이브 제네올로지 인 그릭 미솔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르고스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르고스 지역의 그 왕가, 그 제우스의 연인들 할 때 나왔습니다만 이오라는 딸은 이나코스 왕과 멜리아 사이에 태어났다. 이게 이제 강의 신이었던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오가 태어났는데 이오와 제우스, 그러니까 다른 아들도 있던 거죠. 포로네우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오와 제우스 사이에서 에파포스를 낳습니다. 이게 그 이집트에 가서 낳는 거죠. 에파포스를 낳고 에파포스가 멤피스랑 결혼을 합니다. 멤피스는 이집트 도시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자기 부인 이름을 도시에 붙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 같은 존재겠죠. 이 사이에 리비아가 태어납니다. 리비아는 나라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이 리비아와 포세이돈 사이에 또 신이 끼죠. 사이에 멜루스라는 존재가 태어나고 멜루스가 아키로에와 결혼해서 뭐 비에리아를 낳고 뭐 이렇게 쭉 아니 비에를 낳는 거 아니죠. 이쪽을 낳는 거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또 아게노르가 태어나죠. 이 아게노르가 텔레파사와 결혼해서 이 형제들 낳는데 아게노르는 어디서 나왔냐? 어디 갔어요? 에우로파가 여기서 태어납니다. 에우로파 아시죠? 제우스의 또 다른 연인.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싣고 갔던 크레테로 싣고 갔던 에우로파. 아게노르와 텔레파사 사이에서 에우로파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우로파가 제우스와 결합해서 라다이만토스, 저승에서 심판관하고 라다만토스, 사르페돈 등을 낳고 또 아니 좀 어떻게 되더라? 여기 이렇게 형제로 나온 거죠. 그중에 또 하나 미노스 왕은 왕이 된 거죠. 크레테의 왕이 된 미노스. 미노아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우로파 형제 중에 카드모스라는 오빠가 있었어요. 이 카드모스가 에우로파를 찾아오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에 왔다가 찾지 못하고 거기 정착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거 이제 뒤에 나올 텐데. 그래서 이 카드모스는 하르모니아랑 결혼을 합니다. 하르모니아는 누구냐? 아레스의 딸이에요. 그래서 테베 왕조를 열거든요. 카드모스가 테베 왕조를 열고 이 사이에서 아까 얘기했던 세멜레 디오니소스 신의 어머니 그리고 아가베 그다음에 아우토노의 그 이모들 디오니소스 이모들 왕을 이렇게 찢어 죽인 그 이노도 여기 태어나고 폴리도로스라는 남자 이게 분홍은 여자고 파란색은 남자군요. 요 계통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르고스 왕조에서 흘러 내려와서 이쪽에
테베 왕조 쪽을 또 흘러간 거죠. 이쪽으로 가시면 벨루스와 아키로의 사이에서 나나우스하고 아이깁투스가 나옵니다. 아이깁투스는 이집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왕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피에리아와 나나우스 사이에서 휘페르멘스티라가 나오고, 휘페르멘스티라와 아이깁투스 쪽에서 내려온 링케우스랑 결합해서 여기 아바스가 나고, 저쪽에서 만티네우스는 오칼라이아 이렇게 나오고, 오칼라이와 아바스가 결합해서 아케실리우스가 나오고, 이쪽엔 또 저쪽에 스파르타 별도로 또 다른 왕가 쪽에서 흘러나오는 스파르타와 라케다이몬 사이에서 유리디체? 아니, 이거 그냥 동명이인이군요. 이거는 이렇게 나오고, 흘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멀죠? 유리디케와 아르키스이우스 사이에서 나나에가 나온 거죠. 아크리시우스가 아까 나왔죠. 아크리시우스는 저쪽 라인에서 와서 나나에와 제우스 사이에서 페르세우스가 태어난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뭐 중변에 뭐 신으로도 태어난 자손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영웅으로 꼽는 건, 이제 영웅담이 결부되어 있는 건 페르세우스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결국 이런 계보를 왜 보여드린 거냐면, 제우스가 왜 바람 폈느냐? 제우스가 꼭 바람 피고 싶어서 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 신화가 성성되는 시기에 이런저런 집안들에서 자신의 집안을 신과 연결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 여자 쪽을 또 제우스에게 뭐 제우스가 강간을 했거나 무슨 유혹을 했거나라고 식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혈족을 들려오든가, 뭐 어떤 여신과 결합시키든가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팔린 게 아무래도 신들의 왕이니까 제우스가 많이 팔린 거죠. 그래서 뭐 제우스의 본인은 아니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신화를 볼 때 우리가 너무 그것을 인간적으로만 이해하면 놓치는 부분이 또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잘 보시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리스 신들의 계보에서 다시 그리스 가문의 계보들, 영웅들의 계보들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웅이라는 건 보통 대개 신과 인간 사이, 또는 뭐 님프와 인간 사이, 여신과 인간 사이, 또는 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납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영웅은 형성되는 거고, 그 나라의 그 집안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아름답게 좀 꾸며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어질 영웅의 이야기들을 또 기다려 보세요. 수고했습니다.